안녕하세요. 저는 그 책은요 98페이지죠. 98 보세요. 페이지요 98이요. 법률행위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법이고요. 내일 다시 민법이에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공법 휴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일 민법이니까요 가져오시고 제가 그 하지정목 수술 때문에요 일주일이 안 됐는데 계속 여기 서 있었더니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요 앉아서 강의할 수는 없고 오늘하고 내일은 3시간씩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발이 너무 부어가지고 잘 때 너무 아파가지고요. 자요, 법률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의 목적에 의라고 되어 있나요? 98쪽이요? 되어 있죠.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요 잠깐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자, 갑하고 을이 있죠. 자, 갑을 우리를 뭐라 한다? 이것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고 그랬죠?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법률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법률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이요 이렇게 뭐란다? 여기서 일치를 하죠. 그럼 이것을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그럼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그냥 요건이고 다른 말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면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을은 갑에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 이것을 법률 효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또 하나는 법률 행위,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요 법률 행위만 가지고 공부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법률 행위인데요, 즉 법률요건, 계약은 법률 행위잖아요. 이 법률 행위는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대금과 등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 효과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계약의 목적, 다른 말로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다른 말로 법률 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 내용이고요. 이렇게요 권리가 의무가 발생하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무슨 관계에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법률 관계는 뭐하고 비교가 된다? 인간 관계하고 비교가 된다. 그러면 인간 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은 뭐냐? 부부간의 약속. 우리가 부부간의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오늘 외식할 테니까 기다려. 근데 연락이 있어 없어? 없죠? 남편은 연락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틀 뒤에 나타나죠. 그러면요 병원에서요 술 마시고요 너무 술 많이 마셔가지고 뻗어가지고요 이틀 뒤에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경우요 아내가요 남편의 상대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권리가 없다는 거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무도 없다 이 말이죠. 반대편에요. 그러면 법률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법률관계가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나하고는요 내가 오늘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런 사전 합의도 없이요
강의를 펑크 내죠. 그럼 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죠. 그럼 여러분한테는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하고는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여러분한테는 권리가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무가 발생하죠. 이것을 여러분과 나는 이제 무슨 관계로 발생한다? 법률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주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사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 안 사줬다고 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상담을 하죠. 야, 나 A한테 이런 짓을 당했어. A가 나한테 이렇게 한 것도 있지.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바보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듣지. 그럼 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가 바보니까 그러지. 그러면 나는요, 아무런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친구한테 상담을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랬다고? 이건 아니지. 우리 그러면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한번 상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것은요,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다?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찰서 한번 가보자. 변호사한테 한번 가보자. 우리 학원의 민법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따져 물어보자. 그러면 뭔지를 모르겠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은요, 아무튼 뭐 중대한 뭐가 있는 것 같아. 왜? 나는 법을 모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 그걸 뭐가 있다고 한다?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권리가 뭐냐?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그럼 법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법을 처음 배우고 있는데 법이 무슨 법인지 어떻게 아는 거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삶의 경험, 지금 2021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평균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뭔가? 아무튼 뭔지는 딱히 뭐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 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변호사한테 가면 뭔가가 나올 것 같고, 경찰서에 가면 될 것 같고, 구청에 가면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나한테는 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법익이 있다는 것이고, 그 법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나는 그 침해된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결국 나한테는 뭐가 있다? 권리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권리가 뭐냐, 이거 자꾸 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딱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요, 엄마가요 자식을요 그냥 때렸어, 뺨을. 그럼 나는 이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맞았는데 요즘은요 어떻게 해요? 가정폭력에서 대 안 돼요. 안 되지. 가치가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 이거 열받으니까 경찰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나 경찰서 가는데 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친구가 따라오죠. 왜요? 뭔가 침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뭔가를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권리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너무 법을 너무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 요건을 딱 하나로 뭐로 보자는 거죠? 법률 행위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지난 시간에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한 개인 것을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 두 개인 것을 계약. 두 개 이상인 것을 합동행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인 것을 단독인데, 단독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 취소나 해제나 해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 유언이나 유증이나 재담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강의를 드려야 되죠.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두 개가 비교가 되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올해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것, 재담법인 설립행위가 났단 말이죠.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 하면 똑같은 게 안 나오겠죠? 이전에 내년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구별이 돼, 계약. 그러면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걸 뭘 찾으라는 거야? 계약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것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 원인이 아닌 것은 뭘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결과인 법률 효과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공부를 할 때 지금 묻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가 강의할 수 있고 누구나가 강의를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하는 얘기, 처음에 항상 하는데, 공부는 절대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 튀겨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어. 아는데 뭐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는 게 없어요. 시험 보면은요. 그것은 왜냐? 공부는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했을 때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왜 지금까지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는가, 거기서 묻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은 편면적으로 써져 있잖아요. 이 편면적으로 그냥 써져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입체적으로 보려면 항상 책을 볼 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 부분은 뭐가 비교를 해서 봐야 되고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는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합격하지 못해요. 알겠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이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행위는 또 무슨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성립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뭐라 한다? 불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부터 출발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효력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한 효력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은 대리권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즉 주무관청의 허가라든가 조건이나 기한과 같은 것을 특별이라고 얘기했죠. 자, 일반적인 것은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당사자죠. 당사자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가 있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성년과 피한정 후견인의 차이는 뭐라고 했다? 누가 좀 더 심하다? 피성년. 그 다음에 좀 더 심하지 않은 것을 피한정 후견인이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없다, 피성년. 그 다음에 부족하다, 피한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피성년은 좀 더 심하신 분, 피한정은 좀 더 심하지 않는 분,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가 이제 우리 시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대금하고 등기죠. 우리 아까 목적은 잘 봐. 목적은 뭘 얘기하냐? 여기요, 법률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하고 등기.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행위 목적,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를 뜻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기본서에 보면요, 98쪽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1번 봐봐. 제1절에 1번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 그랬죠. 목적만 줄거요. 목적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줄거 법률 효과를 의미. 알겠죠?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이란 것은 뭐다? 목적은 뭐다? 법률 효과다. 여기 봐봐. 목적은 뭐다? 목적은 법률 효과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를 얘기해.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요, 민법은 어떤 분들은 시험 문제 낼 때 전혀 이 말이 똑같은데 다른 용어인 줄 알고 문제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법이 조금 어려운 것은 동일한 의미를 달리 표현을 해요. 왜? 계속 얘기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싫어해요. 알겠죠?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 하나?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법률행위의 목적으로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법률행위 내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목적이나 내용이나 법률 효과가 다 같은 말이죠. 그냥 법률 효과는 뭐뭐로서 법률 효과이고 뭐뭐로서 법률 효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게 조금 어려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은 언어인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은 암기를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앞바퀴가 이해예요. 이해. 그럼 뒷바퀴가요? 그것은 암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하고 암기는 따로따로 가야 돼요? 같이 굴러가야 돼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바퀴가 더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해? 이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를 했으면 암기가 수반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력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가 병행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목적이라는 것은 뭐다? 목적은 확정이 돼야 돼. 재밌는 말 봐봐요. 대금이 얼마인지를 확정을 해야 돼. 언제까지 확정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우리 보통은 체결 당시에 확정을 하잖아요. 체결 당시에 확정할 필요가 없고 언제까지요? 이행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변제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계약은 2월 1일 날 체결했어. 그러면 보통은 2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이 얼마라고 보통은 정해지잖아요. 꼭 그때 정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기를 언제 해주기로 했냐? 3월 1일 날 등기 3월 1일? 그러면 3월 1일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행기 변제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잔금이 얼마라고, 매매 대금이 얼마라고 정해지면 되는 것이냐? 3월 1일까지 정해질 수 있는 기준 또는 표준이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도시가 막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당장 땅을 팔고 싶은데 잔금은 한 6개월 뒤에 잔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6개월 정도 지나면 아무래도 땅값이 오를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럼 나는 팔기를 꺼려야죠. 그럼 당장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꼭 이 땅을 사고 싶어 해. 근데 사는 사람은 지금 시점에 사고 싶어 하고 파는 사람은 자기는 6개월 뒤에 잔금을 받으니까 그때 정도에 팔고 싶잖아요. 그럼 두 사람의 사이가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그래서 이제 둘이 합의를 하죠. 매매 대금은 6개월 뒤에 그때 시세대로 합시다. 시가대로. 6개월 뒤에 시가대로 합시다.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시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땅 시세가 얼마에 팔리는지 보면 아는 거죠. 중개업소 세 군데 한번 가면 세 군데만 딱 들어가면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아파트 시세 몰라요? 다 알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그게 바로 시세잖아요. 그때의 시가대로 합시다. 그래도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문제 중요한 것은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을 한다? 이행기까지다. 계약 체결 당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해. 체결 당시가 아니다. 언제까지다? 이행기까지다. 아시겠죠? 자, 이걸 하나만 딱 알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능성이에요. 자, 그러면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요, 법률행위가 우리가 지금 성립을 받나요? 우리가 법률의 성립하는 것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2월 1일이요.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성립했다고 그래.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체결을 뭐라고 한다? 성립.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 이렇게 얘기하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건물이요, 1월 30일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건물이.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는데 오늘 보고 그 집 앞에 앉아서 계약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벌면 한 달 전에 가서 보고, 가서 맨 처음에는 자기가 한번 보고, 남편 퇴근 한번 같이 가서 데려가서 보고, 또 시아버지 또 모시고 가서 한번 보고, 자기 또 동생 또 가서 데려가서 보고, 몇 번 보죠. 그러고 나서 물건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딜을 하죠. 중개업자한테 그게 한 1,000만 원만 깎아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뒤로 밀당 하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 다음에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이 멸실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매수인은. 그런데 매도인은요, 건물이 이틀 전에요, 화재로 건물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은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건물이 지금 멸실됐잖아요. 그러면 체결하기 전에 멸실됐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미 멸실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또는요, 이미 수용됐어. 서울시에 수용됐어. 이미 수용됐다. 이렇게 이미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실되고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적 불능. 이렇게. 그 다음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2월 20일 날이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둘이가 부부, 갑이요 자기 와이프하고 싸우는 거죠.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 왜? 갑자기 보니까 막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아무래도요, 뭘 빨리 팔아가지고 우리가 손해본다 싸우다가요, 남편이 열받으니까 불질러버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3월 1일이 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체결 후죠. 체결 후, 그러니까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발적 이렇게.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준은 뭐냐면 성립, 체결 당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체결 전에 뭐라 한다? 원시적. 체결 후를 뭐라 한다? 후발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봐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이 됐죠. 그러면은 갑이 손해예요? 을이 손해예요? 을이 손해죠. 갑은 자기 거 멸실됐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을이 손해죠. 그러면 을은 여기서 뭘 한다? 암기해야 돼.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설명해. 신뢰라고 하는 건 뭐죠? 나는 계약이 그렇죠. 믿을 신자죠. 믿었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 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출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계약서 작성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중개 수수료도 줬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죠. 그런 비용을 건물이 없는지 알았으면 나는 지출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체결됐다고 믿고 지출하는 비용, 그 비용을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신뢰, 이익, 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발적이 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암기해. 자, 암기, 이건 암기해야 돼. 이건 뭐냐면 법의 체계니까, 구조니까 암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암기한다? 성립하기 전 원시적. 무슨 이익? 신뢰, 이익.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멸실 후발적. 무슨 이익? 뭐죠? 아직 안 했네. 후발적은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이익이란 건가? 자, 생각을 해봐. 이행이란 건 뭐죠? 이행한다? 넘겨준다는 거죠. 을이요, 이걸 1억 원에 샀는데요, 병이 난 놈이 뭐라고 하냐? 내가 그 집 살려고 그랬는데 나 중개사무소 차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차리는 게 딱인데 사무소 자리는 혹시 그러면 나한테 1억 천에 팔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1억 천에 팔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얼마를 남길 수 있죠? 1,000만 원 남길 수 있죠? 이걸 뭐란다?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란다? 전매 차익이죠. 그러니까 내가 을이 갑한테 사서 다시 그걸 파는 걸 전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팔아서 남길 수 있는 이익, 그걸 뭐란다? 이행, 이익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매 차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전매 차익이죠. 전매 차익이 뭐예요? 전매 차익이 바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이 멸실되지 않고 갑이 나한테 등기를 이행해 줬으면은 내가 다시 병한테 처분해서 넘길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데? 1,000만 원인데 그걸 남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우리는 이행,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 자, 체결되기 전에는 뭐? 원시적. 무슨 이익? 신뢰, 이익. 계약 체결되고 난 후는 뭐? 후발적. 무슨 이익?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이것만 딱 암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 통념이요. 앞으로 여러분요, 사회 통념이란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자, 사회 통념이 뭐죠? 여러분요, 만약에 63 빌딩 있죠? 그 63 빌딩에서 사람이 떨어졌어. 63 빌딩 꼭대기에서. 그러면 보통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타워 있죠? 롯데타워에서 맨 꼭대기에 있어요. 뭐 130층 정도 되죠? 거기서 사람이 떨어졌어. 뉴스를 끝까지 들어봐야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뉴스 듣지 않아도 알아요? 누구한테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굳이 듣지 않다 하더라도 제2 롯데타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겠죠. 시신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안 봐도 당연히 뭐 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그것을 뭐냐?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정상인적인 평균적인 관점에 봤을 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 이건 경험 법칙이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그걸 사회 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볼까요? 우리가 한강물에요, 한강에 반지가 빠졌어. 그럼 우리가 내일 찾으러 오자 이렇게 해야 돼요? 반지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사회 통념이에요. 내일 찾으러 오자?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빠진 건 사실인데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걸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사회통념, 사회관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능과 불가능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사회통념. 알겠죠? 그러니까 한강물에 반지가 빠졌다? 찾을 수가 없다. 알겠죠? 불능이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잊어버렸다?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불능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이 불능이 중요한데, 불능은 무조건요 원시적과 후발적이 아니고 기준이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멸실됐다 원시적, 그 이후에 멸실됐다 후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여기서 보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 원시적 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기 전에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이지만 신뢰이익은 배상받아야죠. 계약서 작성 비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기 보면 그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자, 후발적은 일단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일단 성립했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후발적은 일단은 유효가 돼. 이게 큰 차이예요. 자, 다시 이제 기준에 우리가 가능성은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그 다음에 불능은 또 어떻게 구분한다? 성립 당시, 계약이 언제 성립했냐?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하기 전에 멸실이 됐다 원시적, 성립하고 난 후에 멸실됐다 후발적. 원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 후발적은 이행이익. 자, 그러면 원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렇게, 무효인 것은, 그럼 뭐다? 정답은 언제나 이미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무효예요. 이미 멸실, 그걸 원시적이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됐다.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후발적은요, 유효인 것은 그러면 계약 체계로, 임대차 계약 체계로, 매매 계약 체계로, 뭐뭐뭐 체계로 그러면 일단은 뭐다? 유효. 이렇게. 물론 여기서 좀 더 복잡한 거 있어. 그것은 우리가 채권법에 가서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지금 설명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서 우리가요 원시적과 후발적을 구별을 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면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적법성에서 우리가요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나뉘는 거예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강행 규정은 뭐고 임의 규정은 뭐냐 이 말이죠. 우리 이건 민법상의 구분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하죠. 그 지금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있고, 죽이는 거죠.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도로교통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죠. 빨간불인데요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경찰이 불러 안 불러? 부르죠. 알겠죠? 그러면 그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내가요 빨간불인데 지금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빨간불이 지나가면 이건 법질서라고 그래요. 법질서가는 거울로 나의 행동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비췄더니 어때요? 반발해요 안 해요? 반발하죠. 빨간불이니까. 그럼 그것을 법을 위반했다고 그래. 그걸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파란불인데 건너갔어요. 그러면 다시 법질서가는 거울로 비춰봐. 그러면 반발해요? 반발하지 않아요? 반발하지 않고 스며들죠? 그것을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다 이 말이죠. 누군가를 죽였어. 살인이죠.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형법이라고 하는 형법이라고 하는 법의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뭐죠? 반발하겠죠. 위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사람을 살해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살해한 경우가 있죠. 강도가요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요 뒤에 있는 후라이팬으로 강도의 머리통을 깠더니 어때요? 강도가 죽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걸 뭐라 한다? 정당방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후라이팬으로 강도의 뒤통수를 깠다 이 말이죠. 그 행위를 형법에 관한 법의 거울로 비춰봤더니 반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또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들어오는 거죠. 그걸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봐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위법이죠. 사람을 살인해도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해해도 위반이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위법인 것이에요. 똑같이 위법이에요. 그럼 똑같은 위법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게 더 낫겠어요? 사람을 살해해보는 게 더 낫겠어요? 사람을 살해해보는 게 더 낫죠. 왜? 똑같이 위법인데 비난받을 거 똑같잖아요. 똑같이 비난받는 거잖아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법을 위반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저울에 딱 올려봤단 말이에요. 저울에 몸무게를 다는 저울에 딱 올려봤더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몇 킬로밖에 안 돼? 10킬로밖에 안 돼. 그런데요, 사람을 살해한 것을 딱 올렸더니 100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것이 더 무겁잖아요. 그것을 불법이 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범죄죠.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로교통법을 딱 했더니 10kg밖에 안 되죠? 가볍단 말이에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벼우니까 그건 뭐한다?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다 똑같은데 불법이라고 하는 양의 면에서는 어떻게 과태료 틀려요? 틀리죠.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위반하는 것, 그래서 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적법이 되는 것이에요. 법을 위반하면 일단 처벌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처벌받고, 과태료 처분, 사람을 살인해도 징역형 처분을 받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런데요, 그 법에는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강행법규는 뭐고 임의법규는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 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물 있죠, 건물에 대한 월세는 매월 말에 지급한다. 매월 말. 그러니까 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말에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에 주면 선불이고 말에 주면 후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급이 아니고 뭐다? 후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에 관한 월세는 후불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숙박시설에 들어가면요, 나올 때 돈을 줘요? 들어갈 때 돈을 줘요? 들어갈 때 돈을 줘. 다 하네요. 들어갈 때 준다고? 난 아무도 대답을 안 할 줄 알았더니 아주 좋아요. 당당함이요. 아주 좋아. 여러분요, 당당한 거 보니까요, 학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당당함은 있어야죠. 들어갈 때 주죠? 그거 왜 그래요? 법에는 말해줘라, 나올 때 주라 이 말이죠. 들어갈 때 주는 게 아니고 법에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때 준단 말이죠. 왜 그런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하나의 테두리를 딱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놨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합의로 울타리를 벗어날 수도 있고 여기 안에서만 놀 수도 있고 이거죠. 그럼 우리 어린애들 보면 여기서만 놀라고 딱 정해놓으면 꼭 그 안에서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고 꼭 밖으로 튀어나가죠. 그걸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법은 하나의 어떤 룰을 만들어서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국가가 이 정도의 것은 우리가 지키자고 해놨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원래는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두 사람의 합의로 들어갈 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월세는 뭐죠? 월차임은 말해준다는 거 알았죠? 숙박시에 들어가가지고 가면은 얼만데요? 돈 달라고 하죠? 내 법에 봤는데 말이던데 이렇게 나올 때 주던데 법에.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하죠? 네, 그러면 옆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때요? 알았어. 옆집 가도 똑같이 뭐라고요? 지금 날라가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잘나면 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한다?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합의하면은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걸 무슨 규정이라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냐 이렇게 돼 있어. 임의 규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들었죠? 그렇게 해서 법 공부하면 150년 공부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구나. 이걸 이렇게 그건 그런 뜻이야. 적당히. 그걸 바로 리걸 마인드라고, 법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반드시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건 시험에 나온 거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그 네이버라든가 지식 검색 같은 거 검색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점수가 40점대가 있고 50점대가 있고 60점대가 있고 70점대가 있는데 전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생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자기가 70점을 합격했으면 이것만 얘기를 해. 그래서 합격수기라든가 합격자들한테 와서 말을 하러 갈 때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러들어야 돼. 40점 이하가 되면요, 지금 여러분 상태잖아요. 이건 이거 한마디로 하면 천방지축이에요. 알겠죠? 그냥 유치원생이 이렇게 보시면 돼. 가라가면 오고 오라가면 넘어지고, 알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이것은. 이 점수가 여러분 40점이 정확하게 중요한 점수예요. 40점을 넘어야 뭘 할 수 있냐? 책을 비로소 읽을 수가 있어. 느리지만 책을 읽으면 이거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 맞아, 여기 그만한 거 나왔네, 이렇게.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리죠. 너무 느려. 2장 보는데 1시간 걸려. 그러면 책을 봐야 되겠어요? 강의를 들어야 되겠어요? 강의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2단계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2단계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50점 정도 되죠? 그러면 이때가 이제 가장 사람이 갈등을 맺을 때예요. 어쩔 때 모의고사 보면 60점 맞았다가 어쩔 때는 까락 나왔다가. 알았죠? 왜? 이거 알 듯 말 듯 할 때 있죠? 이때 어떻게, 저거는 전번에는 맞았는데 이번은 또 틀리고. 이게 가장 이제 고민할 때고 가장 이제 갈등이 많을 때죠. 재미있는데 시험이 또 점수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기분이 혹 떨어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닭다리 잘 잡아가지고요. 알겠죠? 했더니 거기서 60점 맞았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방 할 것 같아. 이때 애매한 거죠. 아주. 이때가요. 60점 정도가 딱 넘잖아요. 그럼 60점 정도 가면 이때는 여기까지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강의를 들어야 돼. 알겠죠? 이거보다 빠른 건 없어요. 한 2장 보는데 1시간 걸리는 얘기예요. 강의를 들으면 10페이지를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경제성의 원칙에서 강의를 들어야죠. 그리고 60점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책을 읽는 것이 아주 재밌어요. 그때는 책도 보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자기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지식 검색 딱 쳐보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알았죠? 그 정도 60점, 70점 정도가 되면은요, 그때는 누군가가 뭘 나한테 질문하죠? 그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것 때문이야. 이거 왜 이게 맞는 거야? 그것은 이것 때문에 맞는 거야. 그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60점 때는 그게 어려워. 그거 전에 선생님이 맞다고 했는데 이 정도. 알았죠? 그거 3번이 답이야. 왜 3번이야? 그럼 가만히 있어. 알았죠? 60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죠. 그런데 60점이 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좀 더 뒤에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아시죠? 그거는 이것 때문이잖아요. 저것 때문이잖아요. 알겠죠? 7점 정도 되면. 그러니까 단계란 거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은요,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강의를 듣는 거예요. 왜요? 책을 한 페이지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영어 책을 읽는 거가 똑같아요. 왜? 우리 영어도 읽을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똑같죠? 한글인데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들어서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그걸 우리가 뭐란다? 우리가 이제 하체힘을 키우고 근력을 좀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키우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요, 하니까 이게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 강행 규정이란 뭐냐? 말 들어봐봐. 강행. 강행이란 거 뭐예요? 강제로 행하라는 거죠. 강제로 행하라.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른 합의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규정이란다?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A다 그러면 반드시 A라고만 해야 돼요. B라고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내가 지금 내가 소유자잖아.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은 내가 지금 쓰고 있죠. 쓰는 것을 사용이라고 하고요, 누군가 이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죠. 빌려주고 월세를 받잖아요. 수익이죠. 수익. 사용하고 수익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 거 사고 싶다고 내가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 그래서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 나한테 이걸 팔면서 뭐라 하냐? 너는 사용 수익을 하지 말고 사용 수익을 못 한다는 거야. 나한테 주면서 이거 처분만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팔기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을 딱 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법에 뭐라고 해요? 법에 소유권은 강행 규정이야. 물권이니까.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소유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아무리 이런 약정을 달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법이 규정한 대로 그대로만 해라.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강행규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 쓸데없는 소리죠. 강행규정은 뭐라고? 법 그대로 해라. 무슨 규정? 강행규정. 법은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내용에 합의를 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우리 뭐라고 하죠? 야, 말 한마디로 무슨 빚을 갚는다? 천냥빚. 그게 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되냐? 사람 간의 관계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 일단 거기까지만. 그래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눠지고, 또 강행규정은요 여기서 효력규정,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럼 봐. 이제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구별하고 있고요, 이것은 행정법에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효력이란 말하고 단속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 그럼 효력이 없으면 뭐가 되죠? 무효죠. 효력이 없으니까 뭐? 무효. 됐죠? 단속한다는 말이 뭐죠? 단속? 생각을 해. 우리 뭐죠? 교통법규로 뭐 한다고 그러죠? 단속한다고 하죠. 내가 지금요 예를 들어서 과속딱지에 과속에 걸려가지고 교통경찰한테 걸렸어. 그럼 과속딱지 떼 안 떼? 떼죠.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없어?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됐죠 지금? 효력이 없어. 그럼 뭐? 무효죠. 단속은 교통순경을 생각해 보라고. 과속하면은 딱지는 때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럼 볼까요? 자, 효력규정을 위반하죠. 위반한다. 위반하면요 여기서 공법상, 사법상, 여기요 공법상, 사법상 이렇게. 또 이게 또 무슨 말이죠? 공법은 뭐고 사법이 뭐냐? 공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고, 공법은 뭐냐? 공법은 자 국가기관이나 우리 개인 간의 관계, 상하 관계를 다루는 것을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공법. 남양주 시청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공법. 호평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공법. 보건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공법. 국가기관이잖아 다. 등기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공법. 세무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공법. 국가기관하고 나하고는 무조건 무슨 관계다? 공법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1대1의 관계죠. 1대1의 관계,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끼리 만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사법이라고 하는 거. 1대1의 관계. 어느 누구도 위에 있지 않죠? 알겠죠? 혹시 여러분이 이런 거 혹시 생각하나요?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국가보다 내가 더 위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창피한 거예요.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국민의 머슴으로서 5년간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했단 말이죠. 그 머슴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집에 살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머슴이 더 위에요, 내가 더 위에요? 머슴이 더 위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는 말장난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말하는 거 보세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개만 또 못하잖아요. 그 말하는 거 말꼬리 갖고 막 장난으로 하는 거 보세요. 알겠죠? 그건 뭐 걔들은 뭐 걔들의 잔치죠. 알겠죠? 아무튼 이 공법은 상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사법이란 것마다 1대1 개인과 개인. 자, 그럼 볼까요? 삼성생명하고 삼성이에요. 이재용하고요 나하고는 무슨 관계죠? 삼성그룹의 이재용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여러분, 이재용이가 국가예요? 이재용이가 국가냐고? 국가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인 것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빽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가기관이 아니냐만 보라고. 알겠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사법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간에는 무슨 관계예요? 사법관계인 것이에요. 알겠죠?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상호 간에는 무슨 관계예요? 사법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아무리 허술해도 주민자치센터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공법 관계인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 국가로부터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봐봐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주차 단속하잖아요. 아무리요 용이 좌우로 성천을 해도 노란색 선에 차 주차하면 딱지 떼야 돼, 안 떼야 돼? 떼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공법 관계인 것이에요. 국가기관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공법으로 형사처벌 받아, 안 받아? 받죠. 이게 중요하다니까. 형사처벌. 여기 공법정으로 뭘 한다? 형사처벌. 다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사법적으로는 여기는 무효가 돼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적으로는 유효가 돼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공법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둘 다 형사처벌 받으니까. 사법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 공법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 그것은 공통이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사법적으로 유효이냐 무효이냐. 사법적으로 유효이다, 뭐라고 한다? 단속 규정. 무효이다, 뭐라고 한다? 효력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건 암기해야 돼. 나중에 암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슨 말이냐? 갑이라고 하는, 여러분 1가구 2주택 되니까 자기 집을 자기 동생이나 자기 형한테 집을 명의를 등기를 맡기는 경우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갑을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 갑의 명의를 을 앞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뭐한다? 명의를 맡겼다, 명의 신탁하기로 약속을 했다, 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갑의 집을 을 앞으로 등기만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을이 소유자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무효니까. 여기 효력 규정은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개인과 개인이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이것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 규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 그 다음에 그걸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하고 매매를 해. 그런데 을하고 매매하고 다시 병한테 매매를 해. 이렇게.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가야 되겠죠? 1번 누구에서? 갑에서. 2번 누구 앞으로? 을. 3번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병이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을이요, 자기는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등기하게 되면 등기 비용 들어가죠? 그러면 취득하니까 취득세 나오죠. 취득세. 또 넘기면요, 양도세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미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등기. 등기하지 않고 다시 전매, 다시 팔아먹어.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되어 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없이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최종적으로 누구 앞에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죠? 병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을은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로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갑에서 을로 병으로 가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나, 갑에서 병으로 바로 가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라고 하고,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러면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미등기 전매. 이러면 이것이 가장 많죠. 이건 부동산거래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명의신탁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는 우리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는 것들이 있죠. 허가사항들. 허가사항들은 대부분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허가사항들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학교죠.
학교라든가 다른 말로 학교가 기본 재산을 처분하죠. 그리고 공익법인, 공익법인이죠. 이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고 나서 처분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죠?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죠? 그걸 무슨 규정이라 한다? 효력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인 것을 뭐라 한다?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강행 규정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라고 나오거든요. 강행 규정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라고 나와. 그러면 이건 단속 규정을 그러면 강행 규정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얘기할 때 우리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이렇게 구별할 때는 효력 규정을 위반할 때 사법상으로는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할 때는 사법상으로는 유효가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강행 규정의 위반이란 말이 나오죠. 그때는 뭐만 얘기하는 것이다? 효력 규정만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가 판례를 보면 뭐라고 나온다? 강행 규정에 위반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효력 규정에 위반한 경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요 간단하게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목적이라는 것은 뭐다? 법률 효과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목적은 다른 말로 뭐다? 내용이다. 이런 말, 내용이다. 그래서 이 목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목적은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뭐다? 대금과 등기는 확정이 돼야 돼. 언제까지 확정이다? 계약 체결 당시이다, 이행기다. 이행기, 딱 이행기.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안 돼. 두 번째,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어떻게 판단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구별한다. 그래서 한강에 반지가 빠졌다? 가능이다, 불능이다? 불능이다. 자, 불능은 또 어떻게 구별한다? 불능은 기준이 계약 체결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멸실됐다? 후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원시적은 무효.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는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다시 계약 체결하기 전 이미 멸실, 이미 원시적 불능. 유효, 무효. 무슨 이익 배상? 신뢰. 계약 체결하고 난 후 뭐란다? 후발적 불능. 유효, 유효. 무슨 이익 배상? 이행 이익 배상. 이것은 법의 구조니까 정확하게 구조니까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법성이죠. 적법성에서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은 법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구애받아라, 구애받지 마라. 구애받지 말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다른 합의를 절대로 못한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물론 강행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두 당사자한테 다 적용되는 쌍면적 강행 규정이 원칙이지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도 있어.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그런 것은 구별하는 것은. 아무튼 강행 규정은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강행 규정은 다시 뭐가 있다?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공법상으로는 단속 규정을 위반하든 효력 규정을 위반하든 무조건 형사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무슨 규정? 형사처벌 받죠? 공법상으로 형사처벌 받죠. 그런데 사법상으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큰 차이다. 그래서 단속과 효력 규정의 차이는 사법적으로 유효이냐, 무효이냐.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미등기 전매. 다른 말로 뭐다?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요, 효력 규정에는 뭐가 있다? 일단 허가. 국가의 허가사항은 다 뭐다? 효력 규정이다. 토지거래 허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은 다 뭐다? 효력 규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다? 명의, 신탁, 약정. 명의를 맡기는 거. 우리 부동산에 가장 많죠?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 둘 다 공법상은 처벌을 받아 안 받아? 형사 처벌을 받는다. 공법상. 공법은 누구하고 관계다? 국가하고 개인. 개인과 개인을 무슨 관계로 한다? 사법관계다. 우리 민법은 사법이다. 우리 민법은 사법이에요.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99페이지 99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목적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목적의 확정은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되어 있어. 확정 옆에다 써. 확정 다 쓸데없어. 밑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행기까지라고 한마디만 쓰면 돼. 이행기까지 이렇게. 자, 가능이죠? 가능의 2번 판단 기준은 뭐다? 사회통념. 사회통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실현이 가능한지 실현이 불가능한지는 성립 당시 기준과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 봐봐.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가능하고 불능은 사회통념. 사회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고, 이 불능 중에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하기 전이냐 원시적 불능이고, 성립하고 난 후냐 후발적 불능이고, 여기는 또 불능은 전부 불능이냐 일부가 불능이냐, 또는요 법률적 불능이냐 사실적 불능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2번에 뭐라 하죠? 실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그러면 가능과 불능은 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죠. 이것은 사회 통념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법을 똑바로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좀 써놨는데, 가능과 불능은 사회 통념이고, 이 불능 중에서 불능을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객관적 불능이냐 주관적 불능이냐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법률적이냐 사실적,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법률의 성립 당시를 기준 줄고, 앞에는 지워, 앞에는 필요 없으니까 법률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했어요. 거기다 써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구별, 이렇게.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불능의 원시적 불능 봐봐. 원시적 불능은 이를 봐봐.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동그라미 이미, 항상 이 말이 있어야 돼. 이미 불가능 줄 거봐. 거기에다 써 불가능이다 멸실 점 찍고 수용.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두 번째 줄 가운데 무효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가운데 무효 동그라미 쓰고, 무슨 이익을 배상을 해? 무슨 이익 배상한다? 써 신뢰 이익 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이익 배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죠? 대금하고 등기죠.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다. 거기 가로 묶어봐.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다, 이 말은 이퀄 체결 후, 이 말이죠. 체결 후. 체결을 했는데, 이 말이죠. 계약은 체결했는데 이행기, 이행 전에 불가능 줄고, 이것을 뭐한다? 바로 옆에 후발적 동그라미.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두 번째 줄 맨 끝에 유효 동그라미 맨 끝에.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행 이익 배상. 그래서 여러분요, 봐,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강의 노트로 봐야 돼. 강의 노트에 딱 구별이 돼 있죠.
그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면은 이 책이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똑바로 쓰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공부는 법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전부 다 초상적인 용어들처럼 들린단 말이죠.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법을 정복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그림 노트 있죠 지금? 그 그림 노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그림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듯이 먼저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딱 보면 내가 책을 봐야 될 부분과 보지 않아야 될 부분이 딱 구별이 돼. 책이 글이 쓰였다고 해서 다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일부와 전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적법성, 그 다음 페이지. 자, 적법성, 목적이 적법해야 하죠? 적법이란 게 뭐예요? 첫 번째 좀 맨 끝에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법에 위반되면 위법이고 위법하지 않으면 적법이잖아요. 적법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 강행 규정, 또 하나는 뭐 임의 규정. 이렇게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재밌는 말 봐봐. 1번 봐봐. 맨 끝에 줄거 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자, 위반 줄거 위반하면 맨 끝에 뭐라고 한다고? 무효. 이것을 무슨 규정? 이것을 효력 규정이라고 얘기해. 강행 규정 속에서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자, 그럼 봐.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무조건 무효 그러면, 자, 여기 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초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 봐. 지금 강행 적법성이죠? 적법성은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강행 법규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규하고? 임의 법규로 나눈다고 그랬죠? 강행 법규 속에서 뭐가 있어? 효력 규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규정하고? 단속 규정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지만 유효, 무효? 무효. 단속 규정 위반하면 유효. 근데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강행 법규를 뭐로 본다?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요 최종적으로 얘기한 것을 판례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강행 법규를 효력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행 법규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초 강의니까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지금 거기에다가 맨 밑에 그 칸 있죠? 맨 밑에 칸에다가 이걸 써야 돼. 적법성. 그래서 강행법규,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효력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한다?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효력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책을 봐야지 이 말이 지금 뭐를 생략하고 무엇을 생략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하고요 103조하고 104조, 그 다음에 이중매매 이 세 가지를요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